이코노미톡 시작하겠습니다. 관세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일단 미국 재무부 쪽에서 다음 주에 우리나라와 이제 협상할 가능성을 얘기를 하면서 먼저 협상 잘하는 국가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도체 의약품 수입의 안보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관세 부과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파장, 미국 경제가 좀 취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이슈 오늘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관세 정책이 미국을 이렇게 좀 타격하고 있지 않나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좀 눈치 보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일부는 드는데 그 근거가 이제 달러가 이제 휘청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인식도 살짝씩 나오고 있어요.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은 사실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미국 경제가 여러 가지 관세로 인해서 향후 전망이 어두워지기는 했지만 하드 데이터, 그러니까 소비라든지 아니면 고용이라든지 아직도 크게 이제 타격을 받은 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관세,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커지면서 네. 소위 말해서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어떤 투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금값도 떨어졌거든요. 네네. 금값은 요즘 다시 올라가고 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미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 달러는 강세를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달러가 또 약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금융시장에서의 원칙이 좀 깨지면서 시장이 많이 이제 당황하고 또 투자자들이 긴장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은 줄기 마련이고요. 또 변동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소위 말해서 트럼프의 관세 타임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협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한국, 일본, 호주 몇 개 5개국을 해서 우선 협상을 한다고 하고 또 관세도 유예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은 관세가 불확실성이 완화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세를 불러들인 이유는 재정 적자를 완화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했던 보편 관세, 즉 기준 관세라고 하잖아요. 10%. 그 10%와 상호 관세인데 적어도 10%는 계속 유지하면서 재정 적자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박사님께서는 어쨌든 미국 상호 관세 그 부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돌이 있다 보니까 향후 미국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커지는 것이지 일정 부분 미국 경제에 대한 데이터가 망가진 것을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할 여지는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달러, 패권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쪽도 또 셈을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 관세를 도입한 것은 우리가 그 미란 보고서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엄청 유명하잖아요. 네. 지금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인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이 작년에 이제 작성한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관세든 뭐든 지금 뭐든 어떻게 나오는 논란거리는 달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달러 강한 것을 좀 완화시키려는 노력으로 일단 관세를 통해서 교역국들한테 자국 통화를 올리고 달러를 좀 약하게 하는 마치 1985년에 플라자 합의 때와 네. 같은 그런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달러의 어떤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는 미국에 대한 펀더멘탈 약화보다는 사실은 유럽이나 아니면 뭐 엔화, 유로화와 엔화가 강세가 된 부분이 좀 작용한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위안화가 좀 약세로 가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미중 무역 갈등의 당사자기 때문에 그렇죠.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그 고지하는 환율을 조금씩 올렸던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그래서 달러당 7.35, 7.4까지 이제 반올림하면
올라갔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미국에서 환율 조작을 한다고 해서 더 강한 제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즉 인민은행이 좀 약간 조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위안화 환율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화와 위안화가 동질성이 높아서 그래요. 그래 맞아요. 예. 근데 다행히 최근에는 인민은행이 이렇게 좀 위안화의 상승을 제약하면서 2월 달부터는 위안화와 원화의 동행성이 상관도가 좀 많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감안한다고 하면 설사 위안화가 어떤 충격을 해서 좀 강세가 되더라도 원화가 따라서 약세가 되는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예, 예. 원화가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로와 엔화 강세 기조를 유지한다라는 배경을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환율이 정말 중요한 게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위안화와 달러 영향을 너무 직간접적으로 받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26원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만 지난 한 주만 돌이켜봐도 굉장히 급등락이 심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원하는 새우등 터지겠네? 뭐 이런 얘기로 나왔고 왜냐하면 변동폭이 뭐 한 주간 67원 정도 맞아요. 됐으니까요. 네, 그래서 환율 굉장히 중요한 잣대일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변동성을 우리가 좀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위안화 환율은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달러 원 환율의 전망이 중요한데 예.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달러 원 환율이 높았던 그러니까 원화가 달러에 대해서 약했던 부분 중에서 일정 부분이 정치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점차 해소돼서 약 한 30원 정도 내려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달러 지수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달러가 지금 110 정도 했던 것이 지금 100 아래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 전망할 때는 올해 말이나 돼야지 100 밑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이 먼저 온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달러가 더 약세를 보이기에는 좀 제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 달러 원 환율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오롯이 원화의 요인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 불확실성에 따르는 리스크가 없어지고 향후에 우리가 추경을 한다든지 또 연준이 또 뭐 금리를 더 많이 내릴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달러 원 환율은 1,40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전망했던 대로 연말 되면은 달러 원 환율이 1,380원 정도, 70원 정도에 걸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1,400원을 과연 이제 하회할 수 있을지 뭐 그 지금 여부를 좀 봐야 1,420원이잖아요. 되겠네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지속적으로 이제 관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시장만 봐더라도 다음은 제약바이오 이러니까 제약주가 요즘 고꾸라지는 흐름들을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반도체는 약간 유예이긴 합니다. 유예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와 그러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각종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보 위협이라고 네. 또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 반도체, 스마트폰 그리고 그 컴퓨터 관련 기업들 결국 그 대상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내부 올라오겠죠. 그렇죠. 예. 요번에 뭐 그 컴퓨터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이런 부분은 유예를 해줬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반도체와 전자 장비, 전자 제품에 대해서는 이게 안보에 필요한 품목이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역 확장법 232조에 걸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무역 확장법에 걸게 되면 관세뿐만 아니라 쿼터까지도 수량 조정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서 사실 이게 발동이 되면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무역 확장법 232조에 걸려 있는 것이 철강, 알루미늄, 네. 자동차 부품 이게 25% 관세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랑 이 전자장비 이런 부분들도 비슷한 수준의 적어도 비슷한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궁극적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이 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려는 거거든요. 네, 미국 안에서. 네, 미국 네. 안에서 생산을 해라. 그런기 때문에 공급망의 조정이 이런 정책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유예를 한다, 지금은 뺀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거야라고 하면 상호 관세가 아니라도 품목별 관세로 다시 관리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지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되게 중요하신 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국 네. 이 모든 어떤 관세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거고요. 네. 안보가 결국은 그 무역이라든지 아니면 재정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안보가 바탕이 되려면 제조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되는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있을 수 있는 이슈고요. 그 미란 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이런 모든 조치의 시작은 관세로 시작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환율 조정을 통해서 마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이라는 큰 땅덩어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아무튼 그런 관세 리스크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인데 그 수장에게 변덕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게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느낌으로서는 그 트럼프 변덕 때문에 그 많은 기업들이 좌충우돌을 한단 말이죠. 근데 대표적으로 삼성도 있지만 자국의 애플도 마음고생이 좀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항상 고민일 듯해요. 이게 사실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투자 심리도 이끌고 있기 때문에 큰 파장을 미칠 두 기업이라고 사실상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극단적으로 저는 전망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전자, 뭐 휴대폰, 컴퓨터 다 관세가 부과가 되거나 유예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관세가 부과될 그런 계획이 있고 제가 볼 때는 되게 간단하게 보면 대중국 관세 60%, 맨 처음에 대통령 캠페인 때 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보편 관세 10%, 지금은 기준 관세, 베이스라인 터리프라고 그래가지고 기준 관세 10%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중요한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품목별, 타겟티드된 그런 관세를 부과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관세 협박을 하고요.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는 굉장히 단순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애플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실례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대중 관세 얼마죠? 그 뭐 145% 부과되기 전에 아니면 기존에 20% 부과되기 전에 애플 중국에서 생산한 걸 다 비행기로 옮겼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재고를 쌓아놔야지 그러니까 네. 이런 정도의 생산이나 재고 조정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정 기간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것은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국내 철강사들도 좀 발빠르게 모색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철강은 25%의 관세를 물리기로 이미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국내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제철과 포스코홀딩스,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인데 주식에서는 포스홀딩스니까 이들이 같이 뭔가 손을 합작한다는 것은 대단히 좀 이례적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돌파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피하는 방법을 이제 네. 합리적으로 찾은 것이고요. 지금 현대제철이 그 루이지애나주에다가 전기로 제철소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포스코가 외부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일부 생산량을 이제 받아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은 관세의 어떤 그 폭탄을 피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또 현지 생산을 통해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다가 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공급망을 조정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발빠르고 스마트 현명한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리쇼링 뭐 네이버 쇼링 이런 거로 해서 우리 국내에서의 어떤 생산이 줄게 되니까 그런 게 좀 아쉬운 면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시장에서 받자 주시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쪽에서 히토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일단 완전 금지는 아니고 우리가 통제를 할 거야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인데 이게 미국 쪽도 문제이고 우리나라는 그럼 어떡하지? 뭐 이렇게 굉장히 왜냐하면 거의 모든 핵심 산업의 핵심 원재료로 쓰이는 게 히토류 자석이다 보니까 민감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도 히토류에 대해서 요번에 좀 보면서 좀 알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소재로 봤었지만은 지금 앞으로의 그 산업이나 여기에는 AI와 휴머노이드잖아요. 근데 휴머노이드의 그 움직임을 결정하는 게 이 자석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액센츄에이터인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필요한 자석인데 이거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출 통제를 하고 그 가이드라인이 아직 결정이 안 됐대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지 수출 통제를 하면 수출하기 위해서는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안 돼가지고 수출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산업뿐만 아니라 무기류까지도 이제 영향이 있어서 궁극적으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한국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돼야 될 이슈라고 봅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고유 관세를 통해서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은 꿈쩍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강력한 한방이 히토류 일개에 있어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미국의 서비스에 대한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는 적재지만 서비스에 대해서는 흑자거든요. 네. 그래서 서비스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뇌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고유 관세 때문에 통화 질서가 뭐 붕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내부 갈등뿐만 아니라 국제 군사 충돌까지 뭐 이렇게 최악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도 뭐 지속적으로 글로벌 현상 잘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재철 박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